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3일 맑음. 기운이 어지러워 고통스럽게 밤을 새웠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씨께서 여수의 전라 좌수영에 계실 때 쓴 1592년 4월 3일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일기에 보면 이순신께서 그 기운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워서 밤새 아마 아파서 시달렸던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순신 당시 그 나이가 47살인데요. 예, 그 47살의 그 장군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밤을 새웠다는 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Girls Are Back. Hey, I know it's been a while. I don't think we've got the girls out. Ooh, yeah. Can you feel that? It feels good, right? Dress and heels 다 완벽하지. 은밀한 내 향기까지. 맘이 쿵쿵대도 다가가지. No. Oh my God, 설레 온 맘이. 살짝 궁금해 나 어떤 밤이 얼마나 날 소원해왔는지. Show me how you do it, show me how you do it. Hey, 난 멈춰놓은 시간을 다투고 화려하게 show up. No, 겹쳐진 조명 속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멈춰진 세상 속에서 보다 더 뜨거운 넌 내 온몸이 녹아들어. We gon' make some noise tonight. Yeah, 시작되는 party night. 넌 그래 따라오. 넌 내게 crazy, so crazy. 또다시 시작해. 모든 게 새로워질 때 지금 네 앞에 girls are back. Girls are back. Girls are back. Yo, girls back. Girls are back. Girls are back in time. 혼자 독점하고 싶지. 더 반짝거리는 날. 그간 zoom 내 맘속까지 다 알고 싶잖아. 난 너의 온 감각을 깨우고 더 사로잡고 no. 같았던 이 점표에선 다른 길이 내겐 없어. 시간은 물꽃이 됐어. 저 높이만 하늘에서 홀로리나.
네, 이순신께서 4월, 그러니까 1592년 4월 들어서 둘째 날이었던 4월 2일 일기에도 보시면 식후, 기조 불평, 점점 통증, 종일 달야 신음. 그러니까 밤새 하루 종일 통증이 심해졌고 밤새 신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4월 3일자 일기인데 이날 일기에서도 보면 기력, 혈란, 고통 달야해서 밤새도록 그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전 이틀 동안 지금 굉장히 그 기력이 없고 통증이 심하고 어지럽고 이제 이렇게 그 증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H 플러스 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임지선 전문의가 그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당시 그 증상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견을 낸 게 있었는데 위장병, 수면장애, 다한증, 총상, 뭐 어깨, 무릎 통증 뭐 이렇게 그 분석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 정말 그 지금 전쟁 4월 13일 날 이제 그 일본군이 부사도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불과 지금 열흘 전인데 전쟁을 앞두고 그 장수가 이렇게 그 고통, 개인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전문 의사는 아니니까요. AI 브리핑에서 한번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그 47살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47살이고 한국 나이로 하면 48세가 되시는데 그 나이 때 건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그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그 읽어볼까 합니다. 47세 건강이라고 해서 AI 브리핑. AI 브리핑은 이제 어디까지나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세 건강 AI 브리핑. 47세 건강은 나이와 함께 만성 질환 관리,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로 평가됩니다. 47세 건강관리의 핵심, 운동과 영양, 꾸준한 운동, 예를 들어 가벼운 러닝과 영양제, 예를 들면 활성엽산, 코큐틴, 비타민 D 등을 섭취, 식단 관리가 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인 점검,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필요시 보험 가입 등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은 배달음식 줄이기, 레몬, 아몬드 등 건강한 식재료 섭취, 꾸준한 운동이 동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별 주의점을 살펴보면요. 임신, 출산 항목에서 47세 여성의 임신은 가능하지만 AMH 수치 등 생식 건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는 뇌혈관 시술 등 과거 질환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실손보험 등 건강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7세는 건강관리 전환점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 검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라고 그 AI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AI 브리핑은 어디까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대략적으로 지금의 이 AI 브리핑은 현재 47세의 그 건강을 한번 그 AI가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본 것인데 159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그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순신의 경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더 열악한 상황에서 뭐 병원도 당시 뭐
그 지금 같은 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약 의료시설도 없었을 물론이고 허준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기는 생존해 있는 시대이긴 한데 뭐 그분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All Night. I like to party. Ooh, 알고 있잖아 all night. 우린 밤새도록 alright. 웃고 놀 거야 'cause we hot and sweet, baby. 여름의 전류기를 간지럽힐 때 눈물에 비친 불꽃놀이 흔들릴 때 바보처럼 다시 널 사랑하게 돼.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어떻게 지내서 묻고 싶은데 넌 정말이지 좋아 보여서 나도 그냥 웃어버렸어. If you get it on,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입맞춤 계속되면 거짓말처럼 서로 녹아들어.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사랑이란 건 정해진 것 없어. 흘러넘치는 대로 가자 honey. 이 밤의 fever 흠뻑 끓여 마셔.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Hey, check it, let it go. 이번 party chillin', 깊이 점점 뜨거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도 서로를 만들기만 하고 있고. So drop it, just drop it on the floor. 그날과 똑같은 너만의 baby face. 좋아했던 spicy 그 향기에 알 수 없는 기분마저 끌려가네.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이상해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우리 사이. 밤새다 얘기하고 싶어. If you get it on,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입맞춤 계속되면 거짓말처럼 서로 녹아들어.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사랑이란 건 정해진 것 없어. 흘러넘치는 대로 가자 honey. 이 밤의 fever 흠뻑 끓여 마셔.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함께라면 취한 듯 우린 붉은 석양 위를 날아 다시 사랑에 빠지자. 이 밤 꼭 잡고. If you get it on,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입맞춤 계속되면 거짓말처럼 서로 녹아들어.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사랑이란 건 정해진 건 없어. 흘러넘치는 대로 가자 honey. 이 밤의 fever 흠뻑 끓여 마셔.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네, 오늘 이순신 일기를 읽으면서 지금 전쟁 발발제를 앞두고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람이 그 건강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많이 그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 7월에 숙명여자대학교 그 한국음식연구원에서
임진왜란 당시 그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 수군이 먹었던 음식을 난전일기 등 문헌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고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즐겨 드시던 음식으로 장국밥, 어육, 각색, 간납, 그러니까 쇠고기 내장, 생선 무침 전, 장김치, 멸치젓, 양탕, 육산적, 호박 국수, 고추 부각조림, 고등 간장조리, 무청 장아찌, 얼린 무장아찌 등을 그 즐겨 드셨다는 그 자료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아플 때 이제 드셨던 음식으로는 맵쌀 죽방, 수포탕, 더덕 좌반, 과동침채, 그러니까 동치미, 타락죽, 삼합미음, 기방, 약대구 등을 드셨다고 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드시면서 건강을 그 챙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전쟁 과정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정말 그런 장군은 그 역사상에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 그 힘이 그 승리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조정환 선생님이 그 집필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읽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그 머릿말과 매진말 담에 있는 부록 그 파시즘이 도래했다를 읽었는데 오늘은 그 1장 좀 뒷부분, 그러니까 43쪽부터 한번 읽을까 합니다. 트럼프 당선이 말해주는 것, 미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이 꼭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보도해왔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오르무중이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인들이 미국을 잘된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 놓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우리는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투표의 경향을 통해 다시 말해 트럼프가 선거 승리에서 얻은 지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미국인들의 다수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미국 제국에서 강대한 미국으로의 방향 전환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지휘하는 군주국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돈을 벌 수 있는 부자 국가로서의 미국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6년 이후 두 번째의 트럼프 집권은 미국이 제국의 군주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국력의 지속적 약화를 인정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노력은 자기 보존을 위한 보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은 일국주의로의 회귀를 압축하는 슬로건이다. 그러므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제국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민국가 미국의 강대함을 지시하는 슬로건이다. 위대함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현재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지도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강화를 통해 도달하려는 위대함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시대는 포스트 제국을 향한 미국의 욕망이 희비극으로 끝난 한 시기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서 드러나는 네 가지 특징을 트럼프가 확보한 지지력을 중심으로 추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층으로 나타난 저항력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2024년 선거에서는 선거 시기에 부는 일시적 바람이라고 할 수 없는 지지력으로, 즉 의식적이고 확고한 지지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지지력에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청년층이 트럼프 지지력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학력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과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남성층은 두 가지 종류의 경쟁자를 갖고 있다. 하나는 흑인 및 이주민이며 또 하나는 여성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고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복지 기금을 놓고 흑인, 히스패닉이나 여성과 경쟁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비해 이들은 흑인, 히스패닉, 여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복지 수혜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 손쉬운 방책으로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이민 금지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사고된다. 이들은 척박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안정을 원하는 것뿐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일자리 확보나 임금 인상과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시스템과 세계관 속에 갇힌 채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서로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의 프레임을 타파할 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둘째는 오바마 시기에 전폭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했던 흑인, 히스패닉계의 일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회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바마 시기 이후에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경향이다. 이것은 앞서 이주해온 흑인, 히스패닉계의 사람들이 사회 하층에서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그 안정의 정도만큼 새로운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을 일자리 임금 복지기금의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존 이주민이 유입될 이주민을 경계하면서 보수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등록 서류가 충분치 않은 이주민은 추방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주 금지 장벽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 심리를 강화한다.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에 포용적이지만 이주민을 미국 사회 하층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던 민주당의 이민 정책은 이제 정치적으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기존 이주민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민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민을 차별적이고 경쟁적이며 시혜적인 방식으로 배치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외삽하는 정책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만큼이나 낡아빠진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효과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편들었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아랍계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전통적 투표 형태에서 이탈하여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트럼프에게 복수표를 던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군수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기반 중에 하나라는 점 외에도 트럼프와 달리 민주당이 제국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서 이익을 보려는 관점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제국 미국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체제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열망과 배치된다. 세계 시민들은 전쟁의 즉각적 중지를 원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전쟁을 멈춘다는 실효의 측면에서는 전쟁을 무한정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의 어중간한 제국 논리보다는 나은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 되는 전쟁보다 돈 되는 전쟁을 사랑하는 인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시민들, 노동자들, 다중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쟁 질서 속에서 신음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심화된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의 고통을 벗어나 삶의 안전과 안정을 갈구하고 있으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평화를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들이 자신보다 더 열악한 처지의 경쟁 상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수반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하루의 삶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갈구 그 자체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욕구를 혐오와 차별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이다. 이 세 가지에 더하여 한 가지 특징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2024년 선거에서 미국의 가난한 하층 노동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미국의 돈 주머니인 일부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벤처 자본들의 트럼프 지지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트럼프 지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부분적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AI에 대한 윤리적 규제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자본의 완전한 축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트럼프식 자본주의가 나아갈 경로나 그것이 미국과 세계의 다중들의 삶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늠하기에는 나의 상상력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것이 고삐 풀린 화폐 정치의 돌진으로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황금 위기를 약속했는데 그것은 금의 시대, 돈의 시대, 화폐의 통치 시대를 표현하는 암구어일 것이다. 상품의 군주인 금이 트럼프의 이름으로 적나라한 통치를 선언하는 화폐 정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홀리데이.
이번에는 CR의 소리 2025년 9, 10월호에 게재한 조정원 선생님의 글 나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어떻게 물민 다중의 얽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CR의 소리 이번 호에 199쪽부터 읽겠는데요. 제목은 이 책을 말한다. 나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어떻게 물민 다중의 얽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 빛의 혁명 183, 갈무리 2025,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17번째 저서 빛의 혁명 183과 글쓰기 40년. 빛의 혁명 183은 1989년 첫 저서 민주주의 민족 문학론과 자기 비판 이후 나온 나의 17번째 단독 저서다. 돌아보니 1990년에 두 번째 저서 노동해방 문학의 논리를 출간한 후 2002년에 지구 제국과 21세기 스파르타쿠스를 한꺼번에 출간하기까지의 약 12년간 저서의 출판의 흔적이 없다. 안기부의 수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지만 그 기간에 내 사상의 전환기였던 것이 더욱 큰 요인인 것 같다. 1980년대 막스 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 쌓은 지식으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에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나는 지난 시기 나의 생각에서 유효한 것과 낡은 것을 가려내려 했다. 그래서 쓰기보다는 읽기에, 표현하기보다는 공부하기에 더 집중했다. 이때 만든 출판사에 정리하여 간수한다는 뜻의 갈무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기를 나는 일종의 지하 유학과도 같은 시기로 기억한다. 10여 년간 아침부터 밤까지 읽고 또 읽었으며 집중적 읽기인 번역에 몰두했다. 저서 출판의 흔적이 없는 이 기간에 나는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비롯한 10여 권의 번역서를 출판했다. 모두 이원영이라는 필명으로였다. 이 과정을 거쳐 나는 사회주의, 당,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독해되어 온 막스의 생각을 다중, 자율, 공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독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의 방법과 경향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인 1990년 전후에 출판한 두 권의 저서는 비판과 주장의 글쓰기를 보여준다. 당대 여러 미학적, 정치적 주장들의 논리적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면서 대안적 주장을 내놓는 글쓰기였다. 나의 저서의 표제에 사용된 민주주의 민족문학이나 노동해막 문학이라는 개념은 나의 대안적 문예운동 슬로건을 표현한다. 40대가 넘은 2000년대에 출판한 책들에도 주장이 들어있긴 하지만 진단과 분석의 자리를 비켜준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한다. 하나는 타인의 글이나 책을 대상으로 한 정리와 해석의 흐름이다. 안토니오 네그리의 저서를 정리하고 해석한 아우토노미아나 질 들레주의 저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개념 모기들이 여기에 속한다. 인지자본주의는 이 흐름을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서 인지자본주의라는 독자적 개념을 중심으로 막스의 저서와 인지과학 그리고 자율주의 문헌들을 섭렵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50대 말에 집필한 예술인간의 탄생은 한 걸음 나아가 예술인간이라는 개념을 발명하여 예술 종말론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예술 상황의 도래로 해석한다. 이 흐름에 나 나름의 해석, 변형, 발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타인의 저서가 분석의 주요한 대상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자기 경험, 글쓰기의 이력. 그런데 이 시기 나의 저서에서 이와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이 발견된다. 그것은
30대에 출판한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에서 맹화적으로 드러났다가 미네르바의 촛불에서 본격화되고 이후 절대민주주의 증언 혐오 까판의 문법에서 다양화한 후 빛의 혁명 183에서 하나의 독자적 방법론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이는 글쓰기 흐름이다.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은 2002년 미선 효순 추모 촛불 집회 참여 관찰 기록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그 참여 기록을 책으로 펴낸 것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에서 촉발된 2008년 촛불 집회를 기록하고 성찰한 미네르바의 촛불이다. 나는 2008년 5월 2일 이후 이 촛불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고 공식 집회가 끝난 후에 이어진 게릴라 시위에도 꾸준히 참가했다. 나는 이 촛불 시위가 용산 남일당 집회 시위로 그리고 다음해인 2009년 쌍용 자동차 지원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이 책을 다시 살펴보면 경험의 기록은 약하고 자기 성찰은 객관성의 형식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진다. 다중, 집단 지성, 공통화 등의 개념을 현장 경험에 투사하려는 동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빛의 혁명 183도 미네르바의 촛불처럼 촛불 응원봉 집회 시위에 참여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체험적 기록이 강해지고 성찰이 좀 더 자유롭다. 매일매일의 집회 경험을 그것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성찰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글쓰기의 방법론에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의 중계방송이나 다양한 유형의 유튜브 방송, 신문이나 잡지 기사도 보거나 읽는 즉시 현장 경험을 기록하듯이 나의 경험으로 기록하고 성찰적으로 분석했다. 미네르바의 촛불이 사건이 끝난 후 추체험하고 추성찰한 기록에 가깝다면 빛의 혁명 183은 경험과 성찰을 거의 실시간적으로 기록한 점이 다르다. 기록의 이 현장화와 실시간화에는 기술적으로는 페이스북 플랫폼의 존재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에 도움을 준 다른 경험이 있다. 그것은 2019년 미투와 페미니즘 투쟁에 대한 백래시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항을 기록한 증언 혐오와 까판의 문법 집필 과정이다. 이 두 책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투쟁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나는 증언자 윤지호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증언 공통장 파괴 공작에 맞서기 위해 진술서, 검찰조서, 판결문, 문자메시지, 신문기사, 방송 인터뷰 등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고 편견, 가짜뉴스, 그릇된 논리를 비판함으로써 증언 공통장의 실제성과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때 나는 증언에 대한 백리시의 압박을 받아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증언자 윤지호와의 텔레그램 카톡 소통, 연대자들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그에 대한 증언 및 검찰 재수사의 구체적 진상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법원 앞 항의 시위나 경찰청 앞 규탄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것은 광장이나 거리 체험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주관적 성찰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빛의 혁명 183은 광장의 기록과 성찰이라는 점에서는 미네르바의 촛불과 유사하지만 실시간 기록과 성찰이라는 점에서는 증언 혐오나 까판의 문법과 유사하다. 왜 60대에 이르러 나는 타인의 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라는 나의 전통적 연구 작업에 집중하기보다 점점 더 내가 직접 직면하고 경험하는 삶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성찰 쪽으로 더 이끌리는 것일까? 이러한 글쓰기의 성격이 무엇일까? 열린 글쓰기와 관련한 어떤 조언.
빛의 혁명 183을 출판하기 직전에 이 책의 서문을 쓰면서 내게 떠오른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현장 참여 관찰, 보고 문학, 증언 문학 등의 양식 개념을 가지고 이 글쓰기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까 더듬고 있었다. 이때 출간 전 원고를 프리뷰하고 있던 김미정 문학평론가로부터 뜻밖의 조언을 얻게 되었다. 책머리에서 이 책의 참여 관찰 성격을 강하게 부각하고 계셨는데요. 처음 든 생각은 왠지 목적성을 띤 아카데미즘 더하기 예전 사회과학 느낌 이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은 오늘날 부각되는 글쓰기 방식인 자문화 기술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문화 기술지 글쓰기에 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생각의 고리가 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읽어가면서 날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굳이 참여 관찰로 프레이밍할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그 어떤 글쓰기로도 환원되지 않을 열린 글쓰기를 표방하시는 건 어떨까? 혹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문화 기술지를 의식하시면서 참여 관찰을 표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문화 기술지 나에게 생소한 말이라 단어가 입에 잘 달라붙지조차 않았다. 궁금해서 몇 편의 자료를 훑어보았다. 자문화 기술지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자기 문화 글쓰기가 결합된 말이며 196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해 그것의 핵심은 주체성을 지금까지 글쓰기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객체성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주체성의 경험을 통해 문화적 인류학적 일반성으로 나아가는 서술 방법이라는 점에 있었다. 일반성으로의 이행을 긍정하지만 그 이행은 주체 배제적이지 않고 주체 포함적이다. 아니 명시적으로 주체 근거적이다. 주체를 객체를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투명하고 추상적인 존재 이상으로 살과 감정을 가진 구체적이고 물적인 존재로서의 위치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자문화 기술지는 지금까지 주관성에 자기를 배제하도록 훈련되어 온 객관주의적인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의미한다. 나는 빛의 혁명 183, 381부터 382쪽에서 4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안국동 로터리 파면 촉구 밤샘 집회를 기록하며 이렇게 썼다. 발언을 듣다가 밤샘 준비를 하고 온 다중지성 정원 회원들과 교대를 하고 귀가하니 11시였다. 내가 떠나올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티로폼 깔개에 은박지로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일부는 준비해온 침낭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춥고 어두운 밤에 아스팔트에 남아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새벽잠을 깨며 내가 떠올린 것은 이 질문이었다. 이것은 누구인가를 묻는 자문이기도 하다. 글을 쓴 나는 안국동에서 밤샘 집회를 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 개념에 대한 성찰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저들을 관찰하는 전지적 관점의 이론가가 아니다. 나는 관찰하지만 동시에 나를 관찰하며 나는 다시 그들에 의해 관찰된다. 그 관찰들은 나를 포함하는 여러 객체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에 의해 이끌린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가 권력이 파괴하고자 하는 헌법적 관계를 되살리면서 갱신하는 것. 새로운 헌법적 관계체인 우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관심사다. 이것은 나를 제외한 객체들 사이에 보편관계로서의 일반성을 찾아내는 것과는 다르다. 나와 타자와의 공통관계로서의 일반성을 찾아내는 것이 실천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헌법체로의 변형이라는 공통되기의 인류학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글쓰기를 이끄는 동력이다. 나는 자문화 기술지라는 글쓰기 방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글을 썼지만 틀림없이 자문화 기술지에 상응하는 글쓰기를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의 경험과 자기 물민지. 나는 2008년 촛불 광장의 체험을 기록한 미네르바의 촛불에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독립적인 재헌 활력을 광장에서 발견한 후 세월호 사건에서 촉발된 2014년, 2017년의 장기 촛불 집회와 박근혜 탄핵을 경험하면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재헌 활력의 섭정으로서의 절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오랫동안 나를 글쓰기에서 배제하도록 훈련받아온 내가 나라는 경험 주체성을 글쓰기에 개입시키고 또 그 대상으로 삼게 주저하지 않게 된 것은 이러한 발전 과정의 결과였다. 나는 어느새 다중의 재현 활력이라는 주체성을 나의 글쓰기의 주요한 동력이자 대상으로 삼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나를 그곳에 일부러 위치시켜 나갔다. 이 변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 책이 빛의 혁명 183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은 내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신체를 통과한 무수한 시민들의 자기 기록이다라고 썼다. 빛의 혁명을 다룬 다른 모든 저서와 나의 책이 갖는 결정적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권력이 아니라 다중을 역사의 주체성이자 객체성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나는 12월 3일 국회의사당, 12월 7일과 14일의 국회의사당, 12월 22일과 3월 22일의 남태령, 2025년 1월 3일 6일의 한남동, 3월 7일 4월 4일 광화문과 안국동이라는 다중 주체성의 사건들을 이 책의 중앙 무대로 올려놓았다. 12월 3일, 1월 19일, 3월 8일 등 권력의 동태도 다중 주체성의 재헌 활력에 대한 대응 반작용으로 서술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나로서의 자기를 문화기술자로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중으로서의 자기를 문화기술자로 등장시킨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중과 상호 연루된 나를 문화기술자로 등장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다중문화기술지로서 일종의 소수자 문화기술지이다. 그런데 나의 기록에서 다중은 물민이다. 이 책은 국민 다중을 넘어 인간 다중을 넘어 물민 다중을 문화기술자로 서술한다. 트랙터, 피켓, 깃발, 피켓을 두른 개, 마이크와 스피커, 유모차, 방송차, 빌딩, 광장, 지하철, 스마트폰, 응원봉, 깔개, 음박 담요, 바리케이트, 드론 등은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얽힌 공통장과 공통체를 구성하는 다중으로 등장한다. 나는 이 물민 다중과 연루된 존재로서 그것들의 움직임, 빛과 어둠, 침묵, 감정, 단단함과 유동성을 서술하려 했다. 서술되는 것은 국민 이상의 특이한 존재들의 공통되기로서의 물민의 문화적이고 존재론적인 삶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작업은 문화기술지라기보다 물민기술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물민은 나로부터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물민이 아니라 나와 얽히고 연루된 것으로서의 물민이다. 인간과 비인간, 사물과 기술, 생태와 기후, 그리고 그것들의 기억과 정동이 얽힌 다종적 집합체이자 그것의 생성 과정이다. 여기서 자기는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물민과 얽힌 자로서 물민화 속의 감흥적 교차점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지는 즉 서술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물민과의 얽힘을 감지하고 응답하고 관계를 생성하는 행위의 일환이다. 요컨대 자기 물민지는 하나의 특이점인 나 자신이 인간, 비인간, 사물, 기술, 기후 등과 얽혀 살아가는 정동적 경험을 서술하고 이 얽힘, 경험의 서술 속에서 공통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쓰기이자 존재 방식이다. 리얼리즘에 대한 자기 물민지적 재고. 수십 년 전인 1980년대에 나는 게오르그 루카치와 그의 미학에 심취한 적이 있다. 독일어로 된 그의 저서들을 친구들과 오랫동안 강독하고 번역했다.
내가 한국어로 옮긴 번역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은 루카치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고리키, 숄로호프 등의 작품을 사례로 자신의 리얼리즘 미학을 전개하는 책으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그는 직접적인 것과 매개적인 것을 대비시키고 직접적인 것 자체에 포박된 자연주의를 비판한다. 리얼리즘은 자연주의와는 달리 직접적 사실을 사회적 총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개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여기서 직접적인 것이 총체성의 매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추상과 사유라는 반영 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직접적인 것이 작가의 사유에 의해 재현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기 물민지는 이러한 재현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재현과 매개는 물민지의 특이함이 서로 얽혀서 공동 생성되는 수행적 과정의 한 계기일 뿐 이 과정을 지배하거나 관장할 수 없다. 오히려 객체들의 직접적 존재와 표현, 감각적 운동, 교차, 공생, 얽힘을 통한 물민의 공통장적 생성 과정이 일차적이고 추성과 매개의 재현적 사유는 그 생성 과정을 돕는 조력자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빛의 혁명 183에서 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섭정하는 섭정민주주의의 현실을 절대민주주의에서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얽힘들을 통해 서술했고 또 그것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자문학 기술지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는 12.3 내란에 즉각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직접 행동의 공생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의 혁명의 직접적 경험들과 그것들의 얽힘 그리고 물민화의 섭동적 과정을 서술하는 데 심취해 있었다. 그 속에서 리얼리즘은 재현주의를 넘는 물민주의적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었다. 나는 시민들을 비롯한 물민들에게 매혹되었다. 매혹은 부름이었다. 나는 그 부름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갔고 그 부름에 나의 방식으로 응답했다. 그것이 빛의 혁명 183이다. 내가 물민의 이 부름에 제대로 응답했을까? 실제로 자기 물민지적으로 재구성해냈을까? 책을 쓰기 전에는 품지 않았던 이 물음을 품고 이제 새로운 글쓰기의 걸음을 시작하고 싶다. 네, 오늘은 1592년 4월 3일 이순신 일기를 읽고 조정환 선생님이 지은 빛의 혁명에서 트럼프 당선이 말해주는 것, 미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3일 맑음. 기운이 어지러워 고통스럽게 밤을 새웠다. 식어버려 향이 날아간 커피 한 입 더 배물지 못해 마른 쿠키 달콤한 맛은 항상 오래 머물지 못해 마치 여름 날 소나기에 씻겨간 덩공기처럼 Because my love is always, always bitter 몇 번을 반복해도 love is always, always bitter 눈가에 검은 화장이 묻을 때 가슴 속에 퍼지는 말 그대로 해도 그 끝은 가군요 그때는 매혹적인 샴페인 같았죠 다음 날을 후회해도 취하고 싶었으니